딱 가지고 있는 게 그 노력과 건강한 제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그 건강한 몸 자체를 잃어버리니까 노력도 할 수 없다고 저는 그때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가난했었고 좀 부모님을 빨리 호강시켜 드려야 된다라는 막연한 부담감을 외동아들로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빨리 성공해야 된다라는 목적만 보고 달려오다가 제 주변이 보이고 제 엄마 아빠의 장애가 그때 진심으로 공감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의 삶의 목적이 뭘까? 어쩌면 내가 애초에 이 땅에 창조되고 설계된 이유는. 안녕하세요. 고민수의 고운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보통 운동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이 선택이 아니라 애초에 주어지지 않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몸의 가능성과 그 가능성을 가로막는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경험을 스포츠와 더 넓은 사회적 가능성으로 연결해 가고 있는 캥스타즈 김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님. 안녕하세요. 김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님의 스토리를 먼저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강님께서는 원래 태권도를 하시면서 몸을 자유롭게 쓰는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몸이 이제 한순간에 멈추는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이제 미국에 유학 생활을 할 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영어도 잘 못할 때 어 되게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네, 나름 하다 보니까 이게 애국심도 느껴지고, 또 그 태권도를 잘한다고 가르치는 걸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좀 가르치는 거에 오히려 좀 소질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고, 그게 이제 우리의 한국 전통 무예를 외국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에 있어서 되게 성취감을 많이 느꼈었다 보니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 성장을 했었고, 그게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저의 어떤 삶의 커리어적인 부분이어서든. 그래서 한 3년 정도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 할 때 그 워싱턴 DC에 있는 굉장히 제일 큰 좀 음. 태권도장의 스카웃이 됐었고,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을 가르칠 때 제가 격파 시범을 하다가 이제 540도 이렇게 격파라고 하죠. 어. 이제 점프해 가지고 돌아 가지고 와, 하는 네. 건데, 그걸 하다가 보통은 다리로 착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허리로 착지를 했어요. 어. 그냥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에 와, 되게 네. 높은 구간에서 이제 허리로 떨어지면서 저만 들렸죠. 허리에 찍 소리가 났는데 아. 그 '뭐가 잘못됐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음. 관람을 하고 있었고 제가 창피하다 보니까 음. 그냥 바로 후딱 일어났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허리가 잘못됨을 느꼈죠. 예. 그쵸, 그쵸. 그 시기에 가장 크게 느껴졌던 감정이 있을까요? 먼저 뭐 걱정도 들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음. 어떤 감정이 가장 크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어. 생각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좀 아, 자고 일어나면 괜찮으려나? 샤워하고 나면 괜찮으려나? 이랬었는데, 샤워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몸을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어.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어서 이게 막 '내가 진짜 큰일 났다. 영구적으로 계속 이렇게 있겠다.' 이런 생각조차를 못 했고, 어떻게든 좀 뭔가 침대에서 일어나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만 한 2 시간 걸렸고, 허리가 어쨌든 다친 거니까 이게 뭐 허리를 숙이거나 이런 동작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서 그 미국 내에 있는 뭐 카이로프랙틱도 받고 뭐 나름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 봤는데 낫지를 않아서 이제 한국으로 급하게 돌아오게 됐었죠. 네. 아. 그 경험 이후에 몸을 바라보는 뭐 기준이나 이런 뭐 생각 같은 게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일단은 병원에 바로 제가 응급실 직행을 했었고, 미국에서도 이제 제가 너무 심각해 보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이코노미석을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음. 유학생이니까. 네. 그 담요를 한 스튜어디스 분들이 한 20 장을 깔아 주셔 가지고 화장실 옆에 약간의 그 빈 공간에 누워서 왔었던 기억이 있고, 이제 병원에 누워서 MRI 찍어 보니까 전문 용어로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죠. 음. 흔히들 알고 있는 이제 허리 디스크 4-5 번이라고 하셨고,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되게 심각한 상태였고 중증이었고, 한 두어 달 정도 입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예. 다 노력과 건강한 몸 두 가지였거든요. 저랑 같네요. 네. 네. 아. 뭐 돈도 없고 뭐 가족적 이런 백그라운드도 없고, 뭐 그러니까 학력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음. 아니고, 뭔가 독창적인 것들이 없다 보니까 딱 가지고 있는 게 그 노력과 건강한 제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그 건강한 몸 자체를 잃어버리니까 노력도 할 수 없다고 저는 그때 아.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절망적이었어요. 예. 예, 강님에게는 이 단순한 그냥 부상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던 그 몸의 자유를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뺏긴 순간이 음. 그 전환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시기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먼저 이제 '무너졌다.' 느껴진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거일까요? 맞아요. 되게 정확한 표현이었고, 근데 이제 왜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뭔가 겹쳐서 막 그게 아, 악재들이 네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장애가 있으셔서, 제가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군대 면제 조건자였는데, 그 병무청에서 영장이 날라왔고 면제 신청을 하러 가니까 그 제가 미국 유학 간 사이에 군대 규정이 다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막 연예인, 정치인, 군대 비리 사건들 때문에. 그래서 제 그 군대 면제 특례 조건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갑자기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돼 버리면서 되게 많이 낙심했던 것 같아요, 그때. 별 문제 없이 군 생활은 하셨나 봐요, 그렇게 허리가 불편하셔도. 음. 그래서 그 당연히 이제 재검 신청을 해서 재검을 받았는데 똑같이 2 급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가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당장 가진 않았고 한 예. 1년 반 정도 뒤에 갔어요. 허리를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군대는 다행히 이제 무리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어, 다행이네요. 그럼 그 당시를 돌아보면 그때 힘들었던 건 음 통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후의 삶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어 사실 그게 더 컸던 것 같아요. 통증은 당연히 뭔가 어. 재활을 한다든지 내가 몸 관리를 하고 약을 먹으면 그 일시적으로는 좀 줄어들잖아요, 통증은. 네, 맞죠. 그건 참을 만한데, 일단은 첫 번째로 내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일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과,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유학 그 음. 학위를 다 마치지 못하고 돌아왔었고, 이제 몸을 못 가누니까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 못 하잖아요. 그쵸. 어. 즉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게 좀 어. 컸었고 저한테는. 예. 되게 남들보다 빨리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에 제일 느려져 버린 사람이 된 것 같이 느껴져서 앞으로의 이제 내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몸이 처음으로 자유롭지 않다는 걸 겪고 나니까 또 강림 안에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음. 그 경험 이후에 이전에는 당연하게 지나쳤던 어떤 주변의 현실이 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부분도 있었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병실에 누워서 1 인실에서 이렇게 저녁에 자기 전에 혼자 그냥 이렇게 멍 때리면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되게 많이 원망했었어요. 이렇게 신이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다른 평범한 친구들처럼 그냥 부모님한테 평범하게 학비 받고 생활비 지원받으면서 공부를 하지도 못했고 저는. 어 그냥 나는 더 열심히 노력을 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서 되게 많이 원망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근데 이제 계속 그 원망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좀 나름 살기 위해서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던 건 주변을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 음. 그러니까 나의 어떤 어 막막한 현실과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 처음으로 제 눈에 들어왔었던 건 저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중증 환자분들, 뭐 다리가 절단되신 분도 계셨었고 뭔가 뇌졸중으로 이제 거의 마비가 돼서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시적 장애였죠. 그래서 재활로 회복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평생을 영구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흐름이 장애가 있는 저희 엄마 아빠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두세 달 허리 때문에 일상을 못하는 것도 조차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평생을 이제 휠체어를 타야 되는 우리 엄마, 그리고 평생을 안 들리고 말할 수 없는, 소통을 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인 제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그때 이제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 변화들 중에서 강림 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뭘까요? 삶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전에는 어 돈과 명예를 쫓았었거든요. '빨리 성공하고 싶다.' 그 성공에 대한 정의는 미디어에 보이는 막 연예인들이나 정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가난했었고 좀 '부모님을 빨리 호강시켜 드려야 된다.'라는 막연한 부담감을 외동아들로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빨리 성공해야 된다.'라는 목적만 보고 달려오다가 제 주변이 보이고 제 엄마 아빠의 장애가 그때 진심으로 공감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 나의 삶의 목적이 뭘까?'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창조된 이유가 뭘까?' 즉 '오리지널 디자인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저는 어쩌면 내가 애초에 이 땅에 창조되고 설계된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우리 엄마 아빠 같이 신체적인 제약이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그냥 그 사람들과 같이 웃어 주고 그 사람들과 같이 울어 주고 그냥 그 사람들과 같이 있어 주기 위해서 난 태어난 거 아닐까? 그래서 내 어떤 삶의 전체적인 배경과 그 이 환경이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가 있는 우리 엄마 아빠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주변에 장애인 어떤 동급생, 교회 동생, 태권도 사범일 때 내 장애를 가진 제자들을 계속 만나게 하신 거 아닐까? 신이 나한테는 계속 내 삶의 소명을 알려주고 있었는데 나는 그냥 그거를 무시한 채 돈과 명예라는 허상을 바라보면서 쫓아가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큰 깨달음, 즉 내 인생의 어떤 소명을 발견했었던 계기가 되면서 삶을 바라보는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뀐 시각으로 세상을 삶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달라진 강림의 행동?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명확한 삶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다음 질문은 "어떻게?"이더라고요. "그래, 그래. 나는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장애인분들을 곁에 있어 줄 거야. 그 사람들의 문제에 공감해 줄 거고 이 사람들의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뭔가 해결해 주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음. 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 어떻게라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누구는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네. 누구는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누구는 PT 트레이너가 돼서 그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직업군들과 커리어로 섬길 수 있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그리고 사회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게 뭐지?'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제가 그동안 했었고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더라고요. 음. 근데 일단은 저는 생활 운동 체육인으로 이제 한평생을 살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태권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포츠인데 그 스포츠를 가르쳤었던 경험이 있고, 또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영어를 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인종들과 사람들을 과 교류하고 커뮤니케이션 했었던 역량이 또 있는 것 같고, 그런 이제 나의 어떤 다양한 경험들을 조합하다 보니까 '아 그래 나는 비즈니스로 이 사람들을 돕고 싶다. 그리고 어떤 기술로 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방향으로 가졌던 것 같아요. 음.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사람들이 가진 실질적인 문제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정말 다양한 게 있었는데, 제가 어 창업을 하기 전에 그 직장을 한 3년 정도 다녔었고, 그 직장이 스마트 휠체어를 개발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의 커리어적 포지션은 글로벌 세일즈 매니저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외 전시회나 학회 이런 곳에 세미나에 자주 참여하게 됐고, 이 시장과 산업 전체적인 동향을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장애 유형도 정말 다양하고. 근데 제가 포커싱 했었던 건 신체에 제약이 있는 지체 장애인들이었고, 대부분의 기술들이 모빌리티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좀 더 예쁜 휠체어, 그리고 자동으로 가는 전동 휠체어, 아니면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클라이밍 휠체어, 혹은 걷는 사람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탱해서 가는 보행기라든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보행을 도와줄 수 있는 재활 로봇이라든지, 이런 좀 다 모빌리티에만 포커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었던 문제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지점은 모빌리티 그다음이 뭘까?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고 있진 않지만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뭘까의 공통점을 보니까 저는 피트니스라고 바라봤어요. 음. 그 이유는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모빌리티,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 그리고 리하빌리테이션, 그 요 단어들의 공통점과 우리가 해석하는 느낌을 보면 장애인을 일단은 수동적인 존재로 두고 보거든요. 이 사람이 못하니까 하게 해 줘야 되고, 뭔가 도움을 주어야 되는 걸로 해석을 하는데, 그 어떤 기술도 이 사람들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신체 제약이 있더라도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약이 있는 잔존 기능 하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해 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주체적이고 자립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다.'라고 바라보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철학을 가진 기술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 그러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나 기구들은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이제 리하빌리테이션이라고 하는 장비들이나 기구들, 재활 운동 기구들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면은 트랜스퍼를 해서 그 기구에 앉아야 된다거나, 즉 음.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한 거죠. 음. 이동시켜 줘야 되는 도움이 필요하고, 어. 어 누군가가 작동을 시켜 줘야 되는 어떤 도움이 하다든지, 그러니까 사용을 A부터 Z까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솔루션이 거의 전무했어요. 한국의 경우인 건가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건가요? 물론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전 세계적 기술들이나 기구들이 뭔가 재활 치료사가 옆에 있어야 되거나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할 수 있는 장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아무도 홈 트레이닝을 제시해 주는 장비나 서비스가 없었어요. 다 어떤 재활 시설이나 센터에 가서 이용을 해야 됐었던 거였고, 정말 이 사람들한테는 이동의 제약이 큰데, 당연히 그런 재활병원이나 시설에서 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비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홈 트레이닝이라는 것도 음. 누군가한테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네. 근데 홈 트레이닝에 대한 어떤 선택권들이 거의 없었고, 그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음.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은 다리 근력으로 보행자들한테 맞춰서 디자인되어 있는 기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즉 하반신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배제돼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운동할 때 봤었던 것 저도 친구들 중에 이제 휠체어를 탄 친구가 있어서 근데 사실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냥 자유롭게 뭐 농구도 하고 이 기구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이렇게 스키열 있나? 그러니까 앉아서 그거를 이렇게 당기는 그 수평하게 당겼는지 수직으로 당겼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예. 그래서 어쨌든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을 봤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제 강님이 말씀하시는 건 대부분의 그런 것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걸 써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이 많고 운동을 할 수 없는 맞고요. 약간은 조금 다른데 이제 그런 일반적인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을 위한 에이블 바디들을 위한 피트니스 이퀴프먼트인데 이게 장애인들 그 디세이블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어떤 기술들이나 소도구들을 이제 어댑티브 이퀴프먼트라고 해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키어그도 애초에는 서 있는 사람들이 당기는 네네. 애초에 스키어그라는 장비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게 휠체어 사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이 잡는 후크 음. 고리를 밑으로 좀 이제 낮게. 고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고 그걸 잡고 휠체어 타시는 분도 앉아서 당길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렇게 이제 '어댑티드 이퀴프먼트들도 좀 많이 생겨야 된다.'라고 네. 당연히 보고 어. 있고 어. 접근 가능하게 해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당연히 너무 필수적인데 저는 쪼끔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달랐던 건 애초에 디자인을 휠체어 사용자들의 휠체어는 이 사람들한테는 다리이다. 즉 이 사람들한테 걷는 건 휠체어 바퀴를 굴려서 걷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리거나 어떤 어댑티드 소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음. 그냥 애초에 이 사람들한테 디자인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타고 있는 음. 휠체어로 그냥 그대로 거기에 올라가서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게 이 어. 사람들의 다리로 이 사람들이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게라는 접근 방식으로 디자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은 그전까지 문제 의식은 어떤 이 사람들의 뭐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의지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없는 현실을 보신 거고 그 지점에서 강님은 무엇이 가장 좀 잘못되었다고 느끼셨나요? 모든 게 다 잘못됐는지 그쵸. 특히 딱 보이신 게 있는지. 음. 그 아까도 좀 서두에 쪼끔 언급은 했지만 제가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할 때 단계가 코로나가 이제 막 터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펠로톤이나 제이프트와 같은 홈 트레이닝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때 어. 홈 트레이닝 시장이 완전히 열려서 다 네. 비대면으로 뭔가 서비스를 하거나 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장비들이나 솔루션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었었던 때였고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바라봤었던 이제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한 전용 홈 트레이닝 장비나 서비스들이 없었죠, 아예. 음. 그래서 제가 봤었던 건 휠체어 사용자들은 일단 이동에 제약이 있다. 그래서 우리보다 이동이라는 거가 엄청난 노동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동의 제약을 일단은 없애 주고 그거는 홈 트레이닝 장비여야 된다가 컸었던 어. 것 같고 이제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부재하다. 그래서 유산소 음. 운동을 가능하게 해 줘야 된다가 컸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장비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접근 네네. 가능하게 해 줘서 "자 이제 해."가 아니고 제약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이 있다라는 건 일반 대중들, 비장애인들도 운동을 솔직히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동기부여를 줘서 지속 가능하게 운동을 해 줄게 할 수 있을까가 모든 피트니스 전문가들의 아마 고민일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직접 PT 선생님한테 강제적으로 음. 받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근데 홈 네네. 트레이닝은 그거를 제공해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동기부여들을. 강제성을 약간. 저는 '아 이 제약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기 싫은 운동을 어떻게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할까?' 이게 굉장히 큰 이들의 니즈고 제가 해결해 주고 싶은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음. 그럼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창업을
하셨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네네. 부분을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좀 더 깊이 들어가긴 할 건데 한국에서는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렇게 아 자연스럽게 섞이지 못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이제 미국이랑 유럽에서 출장이나 뭐 유학 생활하면서 봤던 모습은 민수님이 말씀하신 그냥 일상 우리가 흔히 가는 모든 시설에서 다 보였거든요. 식당에서 YMCA에서 그냥 음. 일반 플래닛 피트니스에서 그들을 장애인분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용 시설이 없거든요. 대부분이 일상적인 시설에 장애 비장애인이 그냥 다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장애 비장애인이라는 말 자체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한국은 우리 사회 자체가 모든 걸 다 장애인용 시설로 만들어요.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이런 식으로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다수인 비장애인들이 소수를 차별하고 싫어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음. 그들과 섞이는 거에 대한 이질감과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땅값 내려가고 집값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주로 하시죠. 장애인 당사자들도 장애인 전용 시설만 가니까 음. 비장애인들과 섞이고 어울릴 기회나 경험들이 별로 없고 네. 자연스럽게 사회가 비장애인이 장애인들에 대한 그 편견이 존재하니까 장애인들도 '아 내가 비장애인들한테 피해를 준다, 음. 섞이면.' 이라는 어떤 피해 의식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사회 구조적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이 한국은 또 구조적으로 공간과 이 경험 자체가 어떻게 되면 분리되어 있다는 점 음음. 뭐 의도적으로 차별해야지 이건 아니었지만 그 다르게 보는 시선 자체가 결국은 이 분리를 만들게 되고 그것이 음. 또 운동과 같은 그런 접근성까지 막는 현실이 되어지는 게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님과 같은 분이 나서서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음. 이렇게 이야기 나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강님이 보시기에 그 구조 안에서 가장 크게 작동하는 장벽이 사실 다일 것 같은데 뭐 시설도 있고 비용도 있고 시선이 있고 어떤 게 가장 비중이 좀 크다고 보시나요? 제가 이제 장애인 이동권 관련된 사업도 그러니까 직장도 다녔었고 뭐 유니버셜 디자인 그리고 배리어 프리 이동권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목격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일단 선진국 즉 이제 뭐 싱가포르, 일본, 미국, 유럽과 같은 국가랑 우리나라는 애초에 지형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한번 크게 폭삭 망했었고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재빌딩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산들도 되게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애초에 그런 장애인의 그 소수를 고려하지 못하고 설계된 어. 건물과 주거 양식과 도로와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요런 것들을 국가가 나서서 엄청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5%의 소수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 뜯어 고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솔직히 결론을 내리긴 했어요. 예. 음.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고 굉장히 오래 걸릴 건데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건 인식이다라고 봐요. 음. 네. 사회적인 인식인 거죠. 근데 이거는 비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인식에 대한 고치도 있겠지만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분들도 피해 의식이 되게 커요. '내가 음. 비장애인들한테 피해를 주고 비장애인들이 우리를 차별한다.'라는 네. 인식이 있고 '정부에서 무조건 장애인이면 다 지원해 줘야지.'라는 인식. 그리고 의료 수가나 기초생활수급자를 계속 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아 인식들? 네네. 저는 '이런 것들도 깨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비장애인은 아까 많이 언급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런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피해 의식들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부실 것이냐.
대한 문제가 있죠. 네네. '가장 효과적이고 임팩트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음. 일단 무조건 함께하는 경험을 최대한 많이 줘야 된다. 장애인도 세상 밖으로 많이 나와야 되고 비장애인들도 장애인분들이랑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함께하는 경험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그런 생각보다 많은 편견과 선입견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들을 계속 목격을 하거든요. 이런 자연스러운 함께 융화되는 경험을 어떻게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라고 봤을 때 저는 네. 그게 스포츠고 운동이라고 봤던 건 거예요. 음. 같이 하이파이브하고 땀 흘리고 어떤 정해진 룰 안에서 페어 플레이를 하고 협력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짧은 시간 안에 짧은 기회 안에 가장 임팩트 있게 효과를 누리는 게 저는 네. 운동이다. 이렇게 어.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휠리엑스라는 예 스타트업이 기구가 나오게 된 건가요? 지금 하시는 이런 그러니까 제 미천 안에는 이러한 어떤 코어한 철학들과 생각들이 있었지만 필리 X를 만들게 된 계기가 이건 아니에요. 어떤 건가요? 그거보다는 좀 더 마이너한 아. 마이크로한 문제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없다. 에서 시작을 한 음.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휠엑스는 그러니까 유산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휠체어 러닝머신으로 시작을 했죠, 처음에. 음.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그림이었나요? 아니면 여러 시도 끝에 이게 또 좀 좁혀진 건가요? 여러 시도 끝에 아. 많은 시도 끝에 이제 좀 좁혀진 거죠. 네. 그럼 휠리엑스를 통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었던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이 사람들이 편하게 언제나 내가 원할 때 땀 흘리게 해 주고 싶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나 봐요.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할 수 있는 실내. 음. 제품 자체가 없었고 전 세계 자체적으로. 음음음. 그리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구만 있다고 사람이 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니죠. 비싼 네네. 옷걸이가 되잖아요, 러닝머신을 그쵸, 그쵸. 출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재밌게 그리고 실내에서도 같이 대면하고 있진 않지만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경험, 재밌게 할 수 있다라는 그 경험을 실내에서 직접 대면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줄 수 있지?'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들이나 어떤 콘텐츠가 융합이 돼야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비대면으로 이렇게 뭔가 코치가 나와서 코칭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해 보고 아니면 어. 게이미피케이션을 쪼금씩 가미를 해 봤던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러면서 계속 이 유저들의 플레이 타임을 봤죠. 그랬더니 게이미피케이션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음. 뭔가 게임 여기서 픽에서 이제 게임을 활용해서 하는 운동법을 말하시는 거죠? 그쵸. 뭐 꼭 완전한 게임이 아니더라도 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스 트랙을 돌고 있을 때 뭔가 보상을 준다든지 포인트를 준다든지 잘했다라는 어떤 칭찬을 준다든지 뭐 아니면은 운동 리포트 통계 안에서 거기서 막 랭킹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게이미피케이션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줬을 때가 가장 효과적이었고 '그럼 음. 아예 그냥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거를 그냥 휠체어 닌텐도 윙피트라고 생각을 해 볼까?' 해서 이제 게임을 아예 만들어 본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운동이라고 하면은 금방 포기하는데 이걸 게임이라고 인식하니까 막 무한으로 하는 거예요. 어.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 그 게임을 네. 내가 재밌으니까. 네네.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땀이 나고 운동이 됐다가 된 거죠. 예. 쉽게 이해하려면 휠리엑스가 어느 정도는 약간 음 이 플랫톤 같은 거를 장애분들을 위한 그런 걸로 그리고 게임적인 요소를 넣어서 더 즐겁게 운동할 수 있다. 그거를 보고 만드신 그런 제품인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드밀 위에 그냥 올라가잖아요, 트레드밀. 그리고 버튼 눌러서 그 모터가 돌면은 거기에 맞춰서 뛰는데 이제 다리가 아니고 휠체어로 그렇게 뛰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휠체어 사용자가 그냥 휠체어 그대로 트레드밀 위에 올라와서 이제 브레이크를 이렇게 떼고 바퀴를 이제 굴리면 롤러가 이제 공회전을 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고 이게 무동력
이제 본인의 무게 저항을 그대로 느끼면서 무동력으로 이제 바퀴를 굴리면서 유산소 운동이 되는 거죠. 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다양한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이 제품을 또 실제 사용자들과 함께 만들어 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처음 생각했던 방향과 가장 크게 달라진 결과가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처음에는 이제 패럴림픽에 휠체어 네. 레이싱과 휠체어 마라톤이 종목이 있어요. 그럼 그냥 그런 엘리트 레이싱 선수들이 이제 전용 레이싱 휠체어가 있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산발이로 해 가지고 휠체어 바퀴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음. 처음에는 그걸 봤죠. 그래서 '아 저런 레이싱 선수들이 레이싱 체어로 실내에서 훈련하는 롤러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도 타 보고 뭐 뜯어 보고 분석을 해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생활형 휠체어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됐던 거고, 휠체어가 바퀴가 4 개예요. 이제 뒤에 크게 2 개가 있고 네네. 앞에 조그맣게 이렇게 조향하 어. 그 네. 방향을 조정해 주는 캐스터라는 앞바퀴가 2 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디자인 자체가 앞으로 네. 트레드밀 위에 올라갈 수가 없고, 음. 왜냐하면은 그 앞바퀴 때문에 롤러에 빠져요. 어. 어. 그러면 뒤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후방으로. 네. 후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도 달랐었고, 어. 그다음에 휠체어가 이제 비표준화 제품이다 보니까 전 세계 1,600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구조들이 쪼끔씩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몸무게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네. 신체 레벨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증부터 경증까지 모든 휠체어가 어떠한 몸무게이더라도, 어떠한 휠체어의 크기더라도 다 탈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이 된 휠체어 전용 러닝머신을,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가장 어 어려운 과제였고 비용적으로도 제일 많이, 시간적으로도 어. 제일 많이 들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하신 거죠? 그쵸. 예. 어. 와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 여 직접 써 보시고 이게 어떤지 불편한지 이런 거를 들으시면서 계속 피드백을 받고 이제 점점 이거를 보완해 나가신 거죠? 맞아요. 이제 저희가 사무실에 한 1 주일에는 항상 2명 이상의 휠체어 사용자분들을 저희 사무실로 모셨고, 어. 저희가 이제 시제품 테스트를 계속 그분들과 같이 했어요. 음.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설문조사 받고 뭔가 데이터만 취합해 가지고 그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네. 그쵸, 그쵸.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이 사람들이 타는 모습들을 다 목격을 해야 됐었고, 직접 이 사람들의 목소리로 어떤지 non verbal communication까지 다 봐야 음. 됐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사실 신경 쓸 게 엄청 많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휠체어들이 맞는 유니버설한 모델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과정에서 어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어떤 기준이 있었다면 뭐였을까요? 저희한테 핵심 코어 컨셉은 이거였어요. 스스로. 음. 스스로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휠체어 사용 당사자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올라와서 스스로 조작해서 스스로 사용하고 스스로 내려간다. 그래서 스스로가 제일 중요했었던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음. 나중에 이거를 시장에서는 그걸 접근성이라는 기술로 보시더라고요. accessibility라는 기술로 봐주시더라고요. CES에서도 그 제품이 굉장히 이목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세계 시장에 나섰을 때 반응들이 어땠나요? 일단 저희가 감사하게 되게 많은 국제 수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모든 상들은 사실 다 받은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이제 이 휠리엑스를 직접 들고 전시회 같은 출장들이 있을 때 전후로 해 가지고 아예 직접 뭔가 사용자들을 만나고 시설에 가고 재단에 가서 피드백들을 받고 좀 뭔가 세일즈 활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컨셉적 반응은 너무 좋았죠. 다들 너무 이게 와우였었고, 근데 주로
이 휠체어 트레드밀 자체에서도 와우였지만 이걸 게임이랑 한다라는 게임기로 음. 접근을 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와우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이 감사했고 그런 피드백들이 좀 모여서 여러 국제 수상들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대부분 다 액세서빌리티 부분에서 받게 됐어요, 저희는. 어. 근데 사실 이런 장애 관련해서는 선진국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굉장히 좀 더 활발하게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힐리 X가 나오기 전까지 왜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 좀 더 액세시빌리티가 더 탑재된 그런 기구라든지 이런 쪽으로서는 왜 모델이 안 나왔다고 보시나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 쉽게 말해서 돈이 안 된다가 음.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이 작다. 음.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어 인풋 대비 아웃풋이 ROI가 안 그쵸. 나오니까 누가 그걸 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 시장 자유경제 체제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자선적으로 이 사업을 할 사람은 사실 없고 두 번째로는 음 아까 제가 맨 앞에서 서두에 설명했었던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음. 장애 당사자를 수동적으로 내가 도와줘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냐, 음. 아니면 이 사람도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인디비주얼로서 음. 이 사람도 할 수 있다. 그 사람의 고유성 그 자체로 존중해서 만드는 솔루션인 관점으로 쪼끔 높이 평가해 주시지 않으셨나? 그러니까 물론 어. 다른 기술들도 도와주고 싶어 하는 선한 마음들은 당연히 다 있었을 것 같은데 애초에 그냥 '휠체어를 이 사람들의 다리다.'라고 생각을 한 발상이 거의 없었고, 예. 거기에 요즘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어떤 메타버스나 어떤 XR, VR, 거기에 이제 음. 게임 같은 어떤 트렌디한 기술들을 적용까지 해서 상용화한 제품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독창적인 신기술을 발명한 건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는 관점의 차이, 그리고 현 요즘 트렌디한 기술들을 이쪽으로 시프팅했다 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융합된 솔루션이지 어떤 새로운 어떤 센세이셔널한 기술을 발명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사실. 네. 그럼 되게 핵심적인 걸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 기업이라는 게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따졌을 때 강림의 이런 회사도 그냥 자선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런 구조일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약간 성향 자체가 좀 파이오니어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좀 깨달았는데 제 스스로를 저는 약간 최초 사례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음. 그러니까 그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 아무도 안 된다고 했던 거를 된다라고 믿는 거죠. 믿고 '내가 그걸 증명하겠다.'라는 어떤 아. 용기가 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쪼끔 다르게 봤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오히려 블루오션이고, 국내만 바라보면 굉장히 작은 시장일 수 있지만 내가 3년 동안 스마트 휠체어를 전 세계에 팔면서 봤었던 미국과 유럽의 그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큰 시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음. 지금 초고령화 시대이다 보니까 노령자분들이 5대 노인성 질환에 걸려서 결국의 중증으로는 앉게 되잖아요. 그러질 않길 바라지만 네. 네, 그러지 않길 당연히 네네. 바라지만 네네.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앉게 되거든요. 네. 우리도 언젠가는 당연히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휠체어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더 커질 것이다. 이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계속 더 많아질 건데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도 이동할 수 있게, 스스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면 여기에 '시장적으로는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벤처 기업, 즉 이제 가치 창출을 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모델이 '동작할 것이다.'라고 저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도.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휠리엑스가 단순한 이제 운동 경험을 그냥 넘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장애인 e스포츠의 종목으로까지 확장되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강 님은 그 과정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셨나요? 네, 사실 이제 어 우연한 계기에 게임을 만들게 된 거고 그냥 고객들이 더 필요해 보이니까 만든 아. 거였는데, 그 게임을 시장에서 e스포츠로 바라봐 주시고, 저는 그때까지는 e스포츠에 관심도 없었고 어. e스포츠가 뭔지도 몰랐어요. 예. 어. 근데 e스포츠 대회가 시범적으로 열리게 됐고 저희께 시범 종목이 돼서 그 대회가 성황리에 끝나니까 이제 정식 종목으로 국내에서는 채택이 된 건데, 어떤 가능성을 봤냐. 제가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공부를 해 보니까 운이 좀 따랐네요 거기에는. 그죠? 저는 사실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운이었다고 생각을 솔직히 하는데, 아. 예. 어떤 가능성들을 봤냐. e스포츠 시장이 생각보다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해외에서 더 커지고 있었고, 당연히 올림픽에서 지금 e스포츠를 종목화하는 단계에 있었고 10 가지의 종목들이 신설된 상태였고, 이거를 실제 종목으로 음. 하는 것들이 지금 올림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패럴림픽은 올림픽을 따라가거든요. 예 그쵸. 예. 그러니까 패럴림픽도 우리도 패럴림픽 e스포츠 종목 만들어야 되는 데의 아젠다가 계속 활발히 논의 중인 상태였었고, 근데 올림픽이랑 패럴림픽이 e스포츠 종목을 채택하는 관점은 대중성만 보지 않거든요. 즉 스타크래프트나 리그 오브 레전드가 음.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이 키보드로 하는 게임을 올림픽 종목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기조가 진짜 피지컬 스포츠이기 아. 때문에 이 피지컬적인 부분이 인볼브가 무조건 돼야 되는 요소가 음. 있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의 10 가지의 e스포츠 종목들을 보면 다 기존 올림픽 종목들의 게임화를 한 거예요. 즉 그쵸. 이제 이 태권도, 아. 이 러닝, 이 조정, 이 바이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자전거를 타거든요. 바이크를 타요. 바이크 그 장비를 타요. 근데 중계를 게임으로 하고 있어요. 스위프트로. 어. 저는 그게 올림픽으로 됐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솔직히. 이미 시범 대회가 2024 년에 싱가포르에서 열렸고 10 가지 종목들이 예. 계속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열리고 있어요. 아니 나중에 완전 다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닐까요? 지금 VR이 엄청 활성화되고 시장을 네. 빨리 보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동향을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다 올림픽은 신체적인 활동이 포함되는 스포츠로부터 이 근간으로 e스포츠 종목을 만들기 때문에 패럴림픽도 동일하거든요. 어. 그럼 패럴림픽에 이제 휠체어 레이싱이라는 종목이 있죠. 네. 근데 저희 그 휠리엑스가 아. 휠체어 레이싱과 똑같아요, 원리가. 예. 휠체어를 타고 바퀴를 굴려서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근거가 있죠. 네네. 그리고 휠체어 레이싱의 룰북, 등급 분류나 경기 규정 같은 것들이 공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쵸. 그 근거를 차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종목화를 하는 명분과 모양새가 훨씬 더 합리적인 거예요, 이들이 바라보는 네네. 점은. 그쵸. 그래서 좀 더 높은 가능성이 있는 잠재 1위 후보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패럴림픽 e스포츠 종목에. 패럴림픽 e스포츠 종목으로 휠리엑스가 만약에 된다면 공식 장비가 되겠죠. 네. 그쵸. 그러면 패럴림픽에 가입되어 있는 160개 국가가 이 e스포츠 종목에 참가를 하려면 이 장비로 훈련을 해야겠죠. 연습을 해야 되고 대회가 열리겠죠. 그러니까 국제 표준이 되는 거고, 음. 그 엘리트 체육인들이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그걸 하면은 자연스럽게 생활 체육에서도 그쵸, 더 그쵸.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패럴림픽 e스포츠를 좀 큰 의미로 바라보는 거죠. 네.
아 정말 그런데요. 사실 그 기기도 그렇지만 또 이 사람 자체가 운동하는 그냥 사람에서 이제 올림픽을 출전한다 아니면 이제 선수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순간인 거잖아요. 맞아요. 강님이 보셨을 때 이 당사자 안에서 어떠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희가 국내에서는 장애인 e스포츠 종목으로 정식으로 채택이 돼서 이제 매년 뭐 수십 번의 대회들이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대회에 선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11월 달에는 제가 기업명은 말할 수 없지만 이제 한 대형 의류 업체에서 e스포츠 팀이 창설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즉 고용된 사례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장애인 선수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기업으로 고용이 된 네. 그 선수가 음 재작년 1등 한 선수예요. 음. 근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었고, 몇 년 전에는 폐혈증으로 어 중환자실에서 몇 개월을 보내면서 진짜 인생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절망 속에 있었는데, 이 대회 나가서 이제 우승도 하고 이렇게 큰 유명한 기업에 이제 스폰도 받게 되면서 고용이 되니까 자기가 태극마크를 달고 그 패럴림픽에 대회에 나가는 상상을 하면은 가슴이 너무 설렌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게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저한테 해 줬는데, 제가 너무 그분한테 오히려 감사하고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이게 왜 저한테 되게 가슴이 뭉클했냐면, 저희 회사 내부에 이사님이 계신데, 그 이사님이 휠체어 레이싱 레전드 선수였고 국가대표 아. 감독님이셨어요. 지금은 은퇴하고 저희 캥스터즈의 풀타임 이사님으로 계신데, 그 이사님이 "강아, 내가 언제 제일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냐면 시드니 올림픽 때 휠체어 레이싱 선수로 처음으로 나갔었는데, 그때 자기가 대한민국 박정호라고 그냥 내 이름 석자가 불렸을 때 제일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그게 잊혀지지 않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뭐 "그게 그 정도로 했나?" 이랬더니 "왜요?" 이랬더니,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때는 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박정호라고 세상은 자기를 바라보고 불러줬는데, 패럴림픽에 국제 대회 나갔을 때는 그냥 내 이름 딱 석자만 불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딱 듣는데 제가 되게 울컥했었거든요, 그 말이. 아, 처음으로 장애인이라는 시선에 벗어나서 동등한 그냥 선수 이름으로 불렸던 그게 이 사람한테는 엄청 큰 계기였구나. 그럴 수 있었겠다. 근데 우리께 만약에 이 패럴림픽 e스포츠 종목이 돼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대회 나가서 그런 이름 태극마크 달고 이름이 불리게, 이름 하나 석자만 불리게 된다면 우리 박정호 이사님이 경험했었던 그 행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되게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피해자라는 이런 생각과 '나는 불완전한 존재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그런 나에서 이제 내 이름을 달고 나라를 대표하면서 내 삶을 다시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동스러운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실 그런 일자리 참여로 연결되는 이 구조가 기업 입장에서는 제도적인 베네핏이 있고 당사자에게는 또 일자리가 생겨서 좋은데 이 구조가 장기적으로는 어떤 생태계로 이어지길 바라시나요? 일단 우리나라는 장애 의무 고용 부담금이 있어요, 대기업들한테. 그래서 어쨌든 그걸로 벌금을 내시지 마시고 이런 장애인분들한테 음 최적화되어 있는 일자리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분들은 재택으로 필리엑스로 운동하고 게임하면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더 건강해지시고 e스포츠 선수로서도 사회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되게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기업들이 고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스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수들도 정말 많아져서 어 이런 필리엑스와 같은 것들을
구매하면은 나한테 운동이 돼서 내 삶의 일화죠. 에서 끝나는 게 음. 아니고 이게 내가 선수로 뛰면 내가 일자리까지 된다. 소득 창출이 된다라는 건 사실 되게 큰 거잖아요. 음. 특히나 장애인분들한테는 일자리 구하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 삶 전체에 되게 크게 기여하고 임팩트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시는 기업들도 있으시고 다양한 방법론들로 장애인분들의 삶과 행복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어쨌든 휠체어 레이싱, e스포츠 그리고 실내 유산소 운동 쪽에서 새롭게 이제 개척을 해 나가고 있는 저의 관점에서는 e스포츠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분들한테 되게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 그리고 대회를 정말 많이 활성화해서 좀 진짜 이쪽 장애계에서 약간 페이커 같은 그 정도로 네네. 퍼질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 좀 스타들을 만들고 싶고 저는 요런 관점들도 좀 꿰부수고 싶거든요, 요런 편견. 그러니까 장애인이면 장애인 관련된 뭔가 사업이고 이러면 뭔가 불쌍해 보여야 될 것 같 가난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냥 선한 이미지 요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것도 감사하고 좋은데 그냥 멋있고 싶거든요. 아. 세련됐으면 좋겠고 힙했으면 좋겠고 섹시했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충분히 그분들도 그런 느낌이 있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다리를 못 쓴다고 우리랑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고도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건 같을 테고 네. 누구나 그런 니즈가 있잖아요. 내가 더 잘 보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걸 다시 좀 깨닫게 해 주신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였는데 우리가 네. 못 보고 있던 것들. 맞아요. 그래서 비장애인 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내가 선한 마음으로 도와줘야지.'가 아니고 '와 이거 진짜 좀 재밌어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나도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 하고 싶어요. 네. 그런 힙한 세상이 곧 오기를 바라면서 어 앞에서 얘기를 해 주시긴 했는데 사실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섞이지 못할까?'라는 문제에서 단순히 이게 환경이나 시설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더 근원적인 것으로 그들 자체가 또 느끼는 이런 패배의식이라든지 사람들의 인식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동이 그 사람들의 그런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어 운동을 하게 되면 따라오는 그 베네핏들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당연히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심리적으로도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올라가고 자기 효능감이 되게 올라가고 당연히 이런 심리적인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활기가 도니까 삶에 밖으로 더 많이 나가서 사회 참여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음. 그런 유기적으로 다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신체, 심리, 사회적으로 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압도적으로 운동이 1 등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빠르게 가장 저렴하게 가장 가성비 있게 효과를 이렇게까지 크게 주는 건 운동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한테 정말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죠 아. 이게. 제일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의 음. 분들이니까. 또 이제 신체 장애가 겪어서 '이전에 할 수 있었던 걸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때문에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음. 근데 사실 되거든요. 예. 어. 그러니까 그 어떤 영구적 장애 때문에 못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렇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잔존 한계 안에서 기능 하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요러 여기만 충만해져도 되게 어 물론 저는 감히 이제 겪어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들도 음. 웰니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음. 네. 결국 이 운동은 사실 체력을 키우는 걸 넘어서 그들에게는 또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또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변화가 실제 한 사람의 삶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났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강님이 이 지금 일을 하면서 직접 목격한 변화 중에 아까 얘기해 주신 것 말고 또 뭐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다면
음.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정말 많은데 제가 그 전신마비 판정을 받으신 척수에서도 이제 목 여기 경수 3-4번 완전 음. 손상이어서 여기부터 마비니까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고 당연히 네. 손도 이렇게 덜렁덜렁 아예 힘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전동 휠체어 타셔야 되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본인이 좀 주체적으로 이동이라도 해 보시겠다고 수동 휠체어를 밀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저희 첫 임상 실험 참가자였어요. 어. 근데 그분이 6주 동안의 전후 비교해서 가장 많은 성과를 보이셨는데 이제 팔을 이렇게도 못 드셨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들게 되고 아. 휠체어 바퀴로 한 50 미터도 못 밀었었거든요. 근데 마트에서 이렇게 장을 보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아. 그리고 아. 지금은 지역 내에 이제 그 장애인 복지관에서 재활 프로그램 강사로 일을 하시는데 아. 그걸 휠리엑스로 가리키세요. 어. 아. 그래서 휠리엑스로 그 후배 척수 장애인들한테 그 재활 운동 프로그램 강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때가 되게 보람찼던 것 같아요. 우리 걸로 좀 더 건강해져서 좀 더 확장된 삶을 살 수 네. 있게 되셨잖아요. 되게 예. 감사했던 것 그 같아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강림이 더 확신하게 된 것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일단 저희 제품에 대한 확신이 들었죠. 이거는 음. 휠체어 타는 장애인분들한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품이다라는 확신을 얻게 됐고 그리고 단순히 딱 우리가 가졌던 아주 작은 미션. 하루에 30 분씩 휠체어 사용자들 유산소 운동하게 해 드리자. 요 하나의 미션이 달성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지가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막 결혼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아이를 출산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 직장으로 가고 막 개발자가 되고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고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시고 뭐 이런 변화들이 어 볼 때마다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동력이 되는 음. 것 같아요. 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들 안에 있던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잠재력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바뀌면서 그 무한한 것들을 다 이루게 되는 맞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적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을 직접 보실 때마다 결국은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이유도 더 선명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대표님은 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사명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식상할 수 있는데 그냥 병원에 입원했을 때 소명을 받았고 그게 지금 이 캥서즈라는 사업을 하면서 사명으로 바뀐 것 같거든요. 제가 사실 캥서즈를 안 해도 저는 뭔가 장애인분들을 위한 일들을 계속해서 할 것 같거든요. 그냥 제 존재의 이유? 최종 설계자가 있다고 전 믿는데 그 설계자가 저한테 준 미션이 "너의 임무는 이거야."라고 해 주신 거여서 그냥 너무 당연하게 이 일을 그냥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충분한 것 같고 그럼 강님에게 킹스터즈는 지금 어떤 의미에 가까운 존재인가요? 그냥 존재의 이유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정의가 있으실까요? 네 애초에 저희의 시작이 이제 가족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만나는 고객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캥서즈의 의미는 가족에 대한 사랑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음. 그래서 뭐 가족에 대한 사랑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음. 방금 가족 얘기를 해 주셔서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든 게 이걸 하시는 걸 보고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뭐 당연히 감은 오는데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 있을까요? 어
너무 자랑스러워하시죠, 사실. 음. 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속을 썩였어 가지고 제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셨었나 봐요. 어. 근데 이제 어쨌든 엄마 아빠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뭐 국내외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과 영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고, 어 이런 발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 보내줬었던 게 컸다고 하시죠. 강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명을 들으니 앞으로 강님이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세상도 더 분명하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강님이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두 음.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애 비장애인들이 하나 된 함께하는 약간 복합 문화, 복합 스포츠 공간을 만들고 싶거든요. 즉 이제 음. 센터를 열고 싶은데, 최근에 저희가 모두의 스포츠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캥서즈 인원들이 아니고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이랑 이쪽 특수체육 쪽 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모두의 스포츠라는 걸 발대를 했는데, 정관의 목적이 그러니까 스포츠를 통해 장애 비장애 함께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거든요. 그래서 뭐 하이록스 같이 나가고요, 장애인 친구들이랑. 음. 음. 뭐 아. 크로스핏 같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들을 장애 비장애인들이 좀 섞여서 그냥 같이 함께하는 활동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싶고, 그거를 아예 그냥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음. 싶고요. 또 네. 대한민국에 '배리어 프리 크로스핏 센터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필라테스도 있고 PT 센터도 있어요, 장애인분들 전용으로 가는. 어. 근데 그냥 배리어 프리 음. 크로스핏은 아직 없거든요. 아. 이거를 좀 '국내 최초로 좀 네. 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 뭐 '휠리엑스가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고요. 네. 네, 제가 진짜 궁극적으로 바라는 세상은 좀 제가 주목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어. 어떤 의미시죠? 어. 지금 이제 민수 님이 저를 팟캐스트에 초청한 이유도 어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희소하고 희귀한 일을 하고 사회에도 좀 도움이 되는 특별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전 좀 하거든요. 제가 주목받는 이유가 사실 그거잖아요. 음. 근데 저 같은, 그러니까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많다면, 저 같은 경쟁사들이 만약에 많다면 그중에 원 오브 댐이잖아요, 저는. 네. 그러면은 제가 덜 주목받겠죠? 저는 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히려. 음. 그러면 이미 그런 세상은 장애인분들을 위한 제품도 시장도 커져 있는 상태고 저 같은 플레이어들도 정말 많은 상태일 거이다 보니까, 그게 네. 정말 제가 바라는 세상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세상에 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강님. 왠지 아세요? 아니 너무 진취적인 걸 좋아하시고 개척하는 걸 좋아하셔 가지고 언제나 뭔가 one of them보다는 only one으로서 활동을 혹은 가장 먼저 first mover가 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음. 아 강님이 꿈꾸는 그런 barrier free fitness 모습은 어떤 걸까요? 사실 이미 세상에는 존재하긴 하거든요. 제가 미국이랑 유럽에서 봤었던 모습들이에요. 그냥 일반 크로스핏에 갔는데 거기에 휠체어 사용자가 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이 있고 뇌병변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네. 크로스핏 하고 있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음. 장애인 특별 수업이 아니고 그냥 일반 크로스핏 수업의 그 안에서 같이 녹여져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베리 프리 피트니스는 그냥 뭐 특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그냥 다 같이 음 장애가 있든 없든 그냥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걸 말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음. 저는 서양 국가에서 봤는데 이거를 아직 한국에는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어. 음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게 그냥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장애를 가지지 않으신 분들이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아니면은 요인이 있어요. 음. 구조적으로도 뭔가 휠체어 타고 가기 어려운 그쵸, 그쵸. 지하에 일단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다든지 네. 휠체어 사용자가 들어가기 어려운 게 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도 있고, 또 비장애인 그 코치도 다치면 어떡해?"라고 하면서 저희 음. 엄마가 20년 전에 헬스장에 전화해서 "헬스할 수 있어요?" 했을 때 다칠까 봐 "안 돼요."라고 어. 거절당했던 것처럼, 그냥 비장애인들의 이런 시선에서 '장애인이 크로스핏을 한다? 안 될 것 같은데? 다치면 음. 내가 손해 볼 것 같은데? 피해 입을 것 같은데?'라는 네. 편견.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내가 크로스핏을 어떻게 해? 내가 하이록스를 어떻게 해?' 라는 시선이 더 만연해 있는데, 지금 음. 그런 시선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도들을 하는 장애인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쪼끔 더 열려 있으신 피트니스 관장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저도 어떤 큰 하나의 허브적 역할을 좀 해 주고 싶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험을 한 한국인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 뭐 한 40개 국가를 돌면서 출장을 갈 때마다 크로스핏이나 피트니스 센터 보면서 장애, 비장애인이 어떻게 같이 함께하고 있고,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한 거고 구조적으로, 이게 왜 그리고 더 멋있는 건지, 그냥 그런 모습으로 한국은 갈 건데 결국에 우리나라. 네. 제가 쪼끔 그래도 한 10년 정도 앞당기고 싶다? 그런 마음인 음. 거죠. 네. 제가 오늘 묻지 않았지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웰니스한 삶을 살려면 이제 피트니스는 당연히 당연한 거고, 아마 되게 많이 팟캐스트 나오신 분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어서 피트니스나 웰니스에 대한 전문 지식은 가지각색으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서, 저는 좀 다른 방면으로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그 이게 꼭 종교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어 내 사명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아닌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 열정, 인내, 끈기적인 부분에서 그 사명을 알고 가는 거는 되게 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견디게 해 주는 큰 원동력이 된다. 근데 그 사명을 발견하는 방법을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는 되게 운이 좋게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건데,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명을 발견하게 된 계기도 제가 특출나서가 아니고 다 조각조각 있었었던 저의 경험들을 어 조합하고 주변을 좀 본 거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컸던 거는 저는 사랑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특히나 더 사랑하지? 어떤 대상한테 더 마음이 동하지?' 라는 부분과 내 경험들을 융합했을 때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사회에 기여하는 것들의 공통 지점이, 저는 그 각자만의 사명이 될 수 있다고 종종 강연에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주제가 사명이라는 부분을 조금 많이 깊게는 못 들어갔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너무 완벽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이 운동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다시 삶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았던 조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님과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운동과 사회적 구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더 넓은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금강님, 오늘 고운 팟캐스트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